히나 인형 아쿠다가와 르노스케. 이것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코하마에 사는 한 미국인에게 히나 인형을 팔기로 약속한 날은 11월경이었습니다. 기노쿠니아라고 하는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여러 제후에게 의용금을 조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할아버지 기노쿠니아 시치쿠는 화류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던 거물이었습니다. 당시 히나 인형은 내 것인데 상당히 기품있고 고급스럽게 만든 것이었죠. 다이리비나의 메비나가 쓴 왕관에는 장식으로 산호가 박혀있고 오비나가 두른 두툼한 공단으로 만든 석대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왕실의 문양과 여러 다른 문양이 같이 수놓인 그야말로 근사한 히나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을 팔겠다고 하더니 기노쿠니아 12대 손인 우리 아버지 기노쿠니아 이헤이가 얼마나 생활이 공공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아무튼 토쿠가와 무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의용금을 내려준 사람은 가시오님 뿐이었습니다. 그래봐야 3,000냥 중에 고작 100냥을 깎아주었을 뿐이었지요. 또 인슈님 같은 분은 400냥 정도 되는 의용금을 담보로 젓갈색 응회암으로 만든 벼루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은 두세 번이나 화재를 겪었고 쇠붙이로 우산뼈대를 만든 박쥐우산 장사도 해봤으나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당시 값나가는 살림살이는 죄다 팔아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히나 인형을 팔아보라고 아버지에게 주선한 사람은 마루사라는 골동품 가게 아저씨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머리가 대머리였는데 머리 한가운데 마치 고약을 붙인 것 마냥 문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마루사 아저씨만큼 회개망측한 대머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이나마 대머리를 감출 요량으로 문신을 새겼는데 공교롭게도 머리가 계속 벗겨지는 바람에 그만 정수리에 문신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라고 당사자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버지는 겨우 15살인 내가 가여웠는지 이따 그 마루사 아저씨가 말을 꺼내도 히나 인형 파는 것을 주저하는 눈치였습니다. 히나 인형을 기어코 팔게 한 것은 나의 오빠 히데요시. 역시 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 성깔 사납던 18살 신식 청년이었습니다. 영어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정치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히나 인형 이야기가 나오면 히나마츠리는 구닥다리 관습이라서 그런 실용적이지 않는 물건은 없애도 그만이라는 둥 이래저래 터집잡기 일수였지요. 그래서 오빠는 구식쟁이 어머니와 몇 번이나 말다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기야 히나 인형을 처분하기만 하면 섣달 금음날의 힘든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머니도 힘들어하는 아버지 앞에서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히나 인형은 앞서 말했듯이 11월에는 요코하마에 사는 미국인에게 팔아넘기기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 나 말인가요? 물론 때도 쓰고 억지도 부려봤지요. 하지만 별로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히나 인형을 팔면 보라색 명주실로 짠 띠를 하나 사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속한 다음날 밤 마루사 아저씨가 요코하마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집은 3번이나 화재를 겪었지만 그 후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다남은 광에서 일가족이 살며 거기에 지붕을 올리고 가건물처럼 지어서 가게를 만든 형국이었지요. 또 당시에는 아버지가 벼락치기로 배운 약방을 하고 있던 까닭에 정덕환이나 안경탕, 태독상 같은 약 이름이 새겨진 금박 간판을 약장 위에 쭉 늘어놓았고 또 거기에 무진등이 켜져 있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진등이라는 것은 석유 대신에 종류를 쓰는 구식 램프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약재 냄새나 진피, 대황 냄새를 맡으면 이 무진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도 약재 냄새가 감도는 약방 안에 무진등은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마루사 아저씨는 이제야 서양식으로 짧게 머리를 자른 아버지와 무진등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정확하게 인형값의 절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를 마치고 나서 마루사 아저씨가 내민 것은 종이 꾸러미에 싼 돈이었습니다. 그날 계약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화로에 손을 갖다 대며 아무 말 없이 목례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차 시중을 들러 들어갔습니다. 막 녹차를 따르려는데 느닷없이 마루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그건 아니 될 말씀입니다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녹차가 안 된다는 말인가 싶어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마루사 아저씨 앞을 보니 종이 꾸러미가 하나 더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약속하네. 그저 조그만 성이니까. 아니 이미 마음은 충분히 받았었죠.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정말 왜 또 나를 부끄럽게 하시나? 그런 말씀당치도 않습니다. 주인 어른이야말로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저희 마루사 가문이야 할아버님 때부터 쭉 신세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시 넣어두십시오. 아, 아가씨가 옆에 계셨네요. 오늘 나비 모양으로 한데 묶은 머리가 정말 고우십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은 다다미를 12장 정도간 크기쯤 되려나 꽤 널찍한 편이었지만 옷장이랑 길쭉한 화로도 있고 또 큰 궤와 찬장이 있어서 비좁았습니다. 그런 살림살이 중에서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30남짓 되는 오동나무 상자였지요. 이것이 희나 인형 상자라는 것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상자를 아무 때나 넘겨줄 수 있도록 창문 아래쪽 벽에 쌓아두었습니다. 무진등은 가게에 내가느라 없었고 방 한가운데 희미하게 사방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구닥다리 사방등 불빛에 의지하며 어머니는 조그마한 배 주머니를 꿰매고 오빠는 흐름한 상에 쪼그리고 앉아 영어책을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다만 어머니는 바늘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었지만 내리 깔고 있는 속눈썹 안으로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있었습니다. 차시중을 마친 나는 어머니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호들갑 떠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하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니요? 나는 슬프다는 생각보다 괜스레 말붙이기가 어색해서 가능하면 어머니를 보지 않으려고 구태여 오빠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빠가 눈을 치켜뜨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금세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오버란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개화가 무슨 벼슬인 양 그들먹거리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오빠가 어머니를 깔보는 것 같아 응기업길에 오빠 등을 힘껏 때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오빠는 나를 째려보았습니다. 때려줄 거야, 때려줄 거야. 나는 울먹이는 소리로 오빠를 한 대 더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불같은 오빠 성미를 깜빡 잊고 있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들어올린 손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오빠는 내 뺨에 찰싹하고 손을 날렸습니다. 고집불통이. 나는 물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빠에게도 회초리가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약이 올라 사납게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머니도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노여움이 서린 낮은 목소리로 심하게 오빠와 말다툼했습니다.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에도 나는 분이 안 풀려 하염없이 훌쩍거리고 있었죠. 마루사 아저씨를 배웅한 아버지가 무진등을 손에 들고 방에 들어올 때까지 말이죠. 그때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오빠도 냉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오빠도 당시에는 말수적은 아버지가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이번 달 말에 남은 돈을 마저 받으면 희나 인형은 요코하마에 사는 미국인에게 넘어갑니다. 아, 가격 말인가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터무니없는 값이지만 아마 30엔쯤 되었을 거예요. 당시 물가로 치면 꽤 비싼 값이면 분명합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희나 인형을 넘겨줄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딱히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희나와 헤어진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부지 어린애라 해도 이미 팔기로 약속한 희나를 어물쩍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소원이 있다면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잘 봐두고 싶었습니다. 다이립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5명의 악사, 궁중 동쪽에 심은 벚나무, 궁중 서쪽에 심은 귤나무, 초롱, 병풍, 오치랑 가구,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방 안에 희나 인형을 장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워낙 대쪽 같은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졸라대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계약금을 받은 이상 어찌됐든 남의 것이다. 남의 물건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월말을 앞두고 세차게 바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기에 걸린 탓인지 아니면 또 아랫입술에 새긴 좁쌀만한 뾰루치 탓인지 몸이 안 좋다며 아침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아침 설거지를 하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길쭉한 화로 앞에 구부정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점심나절이 돼서 설핏 얼굴을 들어 올렸는데 뾰루치가 돋은 아랫입술만이 마치 붉은 고구마처럼 봉긋하게 부어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에 없이 반짝이는 눈빛만 봐도 열이 꽤나 높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얼굴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버지가 있는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아버지는 가게에 있던 오빠와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흉측한 어머니 얼굴을 보자 얼이 빠져서 그랬는지 웬만해서 놀라는 법이 없는 아버지가 그때만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애명걸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부르튼 곳에 손톱을 갖다 댔는데 얼른 밥 차릴게요. 무리하지 마. 밥 차리는 것 좀 썰어도 할 수 있잖아. 아버지는 반쯤 화내듯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히데요시, 혼마시 불러와라. 오빠는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바람이 몰아치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혼마시는 오빠가 노상 돌팔이 의사라고 무시하던 한의사입니다. 혼마시 또한 어머니를 보더니 당혹스러운 듯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병명을 물어보니 어머니의 뾰루지는 면정이라는 악성 종기였습니다. 원래 면정은 수술만 할 수 있으면 무서운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딱하게도 그때는 수술하자고 야단 피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탕약을 다려 먹이고 그 무리에게 피를 빨게 하는 정도였지요. 아버지는 매일 머리맡에서 혼마시가 지어준 탕약을 다렸습니다. 오빠도 매일 15센씩 주고 그 머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나는 오빠 몰래 집 근처 신사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며 빌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희나 인형을 섣불리 입에 올릴 수는 없었지요. 한동안 나를 비롯해 아무도 벽 쪽에 쌓아둔 30남짓한 오동나무 상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11월 29일 희나와 헤어지기 하루 전날의 일입니다. 나는 희나와 함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애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졸라본들 아버지는 허락할 리가 없어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입술에 돋은 뾰루지는 전보다 한층 더 심해져서 밥도 겨우 미음을 삼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음식은 전혀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심지어 입속까지 핏빛이 서린 고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딱선이 없기로서니 어머니가 이럴진데 희나 인형을 장식하고 싶다고 말을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나는 아침부터 머리맡에서 어머니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 눈앞에는 철망을 친 창문 밑에 오동나무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희나 인형은 오늘 하룻밤 지나고 나면 멀리 요코하마의 이방인 집으로, 아니 어쩌면 미국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가게에 나갔습니다. 가게도 역시 햇빛이 잘 안 들지만 광에 비해 길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런지 그럭저럭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가게에서 아버지는 장부를 계산하고 오빠는 한쪽 구석에서 약재 자르는 기구로 바지런히 감초 같은 약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버지, 평생 한 번뿐인 소원이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을 살피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말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성낙하기는커녕 아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전에 말했잖아 히데요시. 너 오늘 어둡기 전에 잠깐 마루사 아저씨에게 다녀와라. 마루사 아저씨요? 여기 들르라고 해요? 램프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하든지 너가 집에 올 때 받아와도 돼. 아니 마루사 가게에 램프는 없잖아요.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음 띤 얼굴을 보였습니다. 촛대 같은 게 아니야. 램프를 사놓으라고 부탁했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잘 아니까. 그럼 이제 무진등은 없앨 거예요? 무진등도 이제 한물 갔잖아. 맞아요. 구닥다리는 얼른 치워야지요. 어쩌면 어머니도 램프로 바꾸면 기분이 한결 산뜻해질지 몰라요. 아버지는 다시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상대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소원은 간절해지기만 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살짝 아버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참... 시끄러! 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덩달아 오빠도 심술궂은 눈으로 나를 째려보았습니다. 나는 그만 풀이 푹 죽어 슬그머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열이 올라 붉은 눈을 치켜뜨며 얼굴 위에 가린 손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없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난데없이 대뜸 너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었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멋쓰게서 머리맡에 둔 깃달린 이쑤시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또 무슨 때 뿌린 거야? 어머니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몸뚱이가 이래서 죄다 아버지가 일을 맡아 하시지 않니? 얌전히 말을 잘 들어야 해. 그건 그렇고 옆집 딸은 노상 연극 보러 다닌다는데? 연극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머리에 꽂는 장식품이나 옷 위에 덧대는 장식용 깃이나 한참 갖고 싶은 게 많을 때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기 어머니, 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저 희나 인형 팔기 전에. 희나 인형이라니? 희나 인형 팔기 전에? 어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희나 인형 팔기 전에 나는 잠깐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오빠가 등 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야살스럽게 빈정거렸습니다.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또 희나 인형 타령이냐? 아버지께 야단 맞은 거 그새 잊었어? 뭐가 어때서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어머니는 시끄럽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나를 꾸짖었습니다. 15살이나 먹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그렇게 모르냐? 그까지 희나 인형이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참견하지 마. 오빠 거 아니잖아. 나는 지지 않고 말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두세 마디 입쓰림을 하다가 결국 오빠는 내 뒷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내밀쳤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오빠는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2대는 더 때렸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베개 위에 머리를 반쯤 받치고 누워서 숨을 헐떡이며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서루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으면 어떡하니? 이 계집애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너 서루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넌 어머니는 눈물을 글쓰며 속상한 듯 여러 번 말을 우물거렸습니다. 넌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희나 인형을 팔지 못해 안달을 부리지 않나? 또 죄 없는 동생이나 못살게 굴고 대체 왜 그러니? 무엇 때문에 미워서 그러는데? 어머니! 오빠는 버럭 소리 지르더니 어머니 머리맡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가리고 씩씩거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오빠. 긴 세월 정치하느라 분주했고 늙음하게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오빠. 그런 오빠가 그때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잔뜩 흥분한 어머니도 오빠의 우는 모습은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뱉으며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누웠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오랜만에 생선가게 하던 덕쿠무라 씨가 가게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 단골로 드나드는 젊은이인데 이제 생선가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생선가게는 했지만 지금은 인력거를 끄는 차부가 되었습니다. 덕쿠무라 씨에게는 웃지 못할 사연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직까지 생각나는 것은 성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덕쿠무라도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성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한 시대를 쥐락펴락하던 도쿠가와로 짓기로 하고 관청에 신청하러 갔다가 뭐 야단 맞고 말고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쿠무라가 말하기를 당장이라도 목을 치려 덤벼들 듯한 섬뜩한 기세였다고 합니다.
그 도쿠무라가 모란꽃에 사자가 그려진 근사한 인력거를 설렁설렁 끌면서 훌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마침 손님이 뜸하고 해서 나를 인력거에 태워 아이즈하라에서 렌가 거리까지 구경시켜 주려고 온 것이랍니다. 서루야, 타볼 테냐? 아버지는 짐짓 점잖은 말투로 인력거를 구경하러 나온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같으면 인력거 타는 것 좀 별일 아니겠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들에게는 마치 자동차에 타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파 누워있고 방금 한바탕 난리를 피운 터라 도저히 말할 처지는 아니었으나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타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고 와라. 도쿠무라 씨가 인력거 태워준다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며 좋겠네 라고 했습니다. 성질 사나운 오빠는 마침 마루사에 심부름 가고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 울었나 싶게 잽싸게 인력거에 올라탔습니다. 빨간 담요를 무릎에 걸치고서 덜커덕덜커덕 바퀴 소리가 나는 인력거에. 그때 인력거를 타고 가면서 구경한 것을 굳이 말할 것까지는 없겠죠. 지금도 나는 그 당시 도쿠무라 씨가 두틀대던 일을 가끔 입에 올리곤 합니다. 그날 나를 태우고 렌가거리에 막 들어서려다가 하마터면 서양 부인을 태운 마차와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용케 사고는 피했지만 도쿠무라 씨는 몹시 못마땅한 듯이 씩씩거리며 나를 타일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가볍다 보니 멈출 때 발을 버디디며 서야 하는데 영 세울 수가 있어야죠. 어휴, 아가씨 태우다가 인력거군 큰일 나겠습니다. 20살 전까지는 인력거 타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인력거가 렌가 거리에서 집에 가는 골목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하필 거기서 오빠와 딱 마주쳤습니다. 오빠는 그무죽죽한 대나무 문양이 새겨진 스탠드형 램프 한 대를 들고 쟁걸음으로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인력거를 탄 나를 보고는 기다려라는 신호를 보내는 양 램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도쿠무라 씨는 뱅그르르 끌채를 돌리며 오빠가 있는 쪽으로 인력거를 갖다 대었습니다. 수고가 많네요. 아저씨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오늘 아가씨 도쿄 구경시켜줍니다. 오빠는 쓴웃음을 흘리면서 인력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먼저 이 램프 들고 가라. 난 기름가게 들렀다 갈 테니까. 난 좀 전에 싸운 일이 개면적어서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램프만 받아들였고 오빠는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 말고 획 돌아서서 나에게 다시 오더니 인력거 흙바지를 붙들고 서루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루, 너 또 아버지한테 희나 인형 말 꺼내기만 해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어놓고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오빠는 내가 말을 듣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나직한 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희나 인형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 계약금을 받아서가 아니야. 보면 미련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그걸 걱정하시는 거지. 알겠어? 알아들었으면 아까처럼 보고 싶다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 나는 오빠 목소리에서 전에 없이 끈끈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만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상하게 말한다 싶더니 금세 협박하듯 정 말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그 대신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도쿠무라 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우리 식구 4명이 저녁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베개 위에 얼굴을 올리고만 있었으니 둘러앉은 사람 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은 여느 때보다 화사했습니다. 바로 어두침침하던 무진등 대신에 새 램프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던 까닭입니다. 오빠와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램프를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석유로 빛을 밝히는 투명한 유리 항아리며 불길이 흔들리지 않게 감싸는 유리 뚜껑이며 정말 아름답고 진귀한 램프를 말이죠. 밝구나, 대낮 같아. 아버지도 어머니를 돌아보며 흡족한 듯 말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예요. 어머니 얼굴에는 살짝 근심 어린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야 무진등에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램프 맛을 들이면 다시 무진등은 못 쓸 것 같아. 뭐든 처음에는 누님 없이 봅시지. 램프도 또 서양 학문도. 오빠가 제일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똑같아질 거야. 나중에 이 램프도 어둡다는 말이 나오는 날이 올 텐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썰우야, 너 어머니 미음은 어머니가 오늘은 먹기 싫대요. 난 좀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큰일이군. 입맛이 그렇게 없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석유 냄새가 아휴 꼭 구닥다리 펴내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젓가락만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램프를 칭찬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입술 위로 살포시 미소를 머금고 말이죠. 그날 밤도 모두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나에게 두 번 다시 희나 인형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기야 나도 희나 인형을 꺼내보자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꺼내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희나 인형이 먼 곳으로 가버린다고 생각하자 감은 눈 속에도 저절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살짝 혼자 꺼내볼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슬쩍 꺼내서 딴 데 숨겨둘까? 하지만 그러다 걸리면 생각만 해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야 고백한데 나는 솔직히 그날 밤만큼 끔찍하고 무모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 불이 한 번만 더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희나 인형도 몽땅 타버릴 텐데. 그것도 아니면 미국인이랑 대머리 마루사 아저씨가 모두 콜레라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럼 인형 주지 않아도 되고 이대로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을토당토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뭐라 한들 나는 아직 어린애였으니까요. 그러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꾸벅꾸벅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잠에서 깼는데 침침한 등불 밑에 누군가 깨어있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쥐새끼인가 도둑놈인가? 아니면 벌써 해가 떴나? 하고 나는 불안해하면서 조심조심 실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베갯머리 옆에서 잠옷을 입은 아버지가 멍하니 내 얼굴을 보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내 희나 인형이, 명절 일에 볼 수 없었던 그 희나 인형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나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끔뻑이는 등불 아래로 상아로 만든 홀은 이거 가늘고 긴 널조각입니다. 상어로 만든 홀을 쥐고 있는 남자 희나 인형, 화려하게 장식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자 희나 인형, 궁중 동쪽에 심은 귤나무와 오른쪽의 벚나무, 문양이 긴 양산을 짊어진 일꾼,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그릇을 들고 있는 궁녀, 칠공예로 만든 자그마한 화장대와 장롱, 갖가지 조가비 모양의 희나 병풍, 식기류, 그림이 그려진 초롱, 공처럼 둥글게 색실로 감은 들보,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옆모습이. 꿈인지 생시인지라고 한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과연 그날 밤 본 희나 인형은 꿈이었을까요?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새벽녘에 혼자 희나 인형을 바라보던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혹여 꿈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눈매가 나와 판박이인 아버지를, 마음은 여릴지언정 위험 있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희나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나마 탈구한 이유는 다나카시의 권유 때문만은 아니다. 4, 5일 전에 요코하마의 한 영국인 집 응접실에서 오래된 희나 인형 머리를 장난감 삼아 노는 빨간머리 소녀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희나 인형도 납으로 만든 병정이나 고무 인형처럼 장난감 상자에 처박혀 비슷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다.